2017년을 뭐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을 왜 완전히 된 건 아니지만 이때의 우리가 구조를 보면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독일 가서 발표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평창 올림픽을 연결해서 2018년에 우리가 다시 어쩌면 이 4대 위기를 다 극복을 했죠, 사실요. 예, 평화시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만든 겁니다, 사실요. 아멘.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위기가 똑같이 지금 2021년에 오느냐 마느냐의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는 이미 우리 한미정상 2017년 한미정상회담에 가기 전에 생긴 위기예요. 근데 지금 이번에 위기는 어떤 위기냐면 지금 물론 진행되고 있는 위기도 있지만 뭐 여전히 남북관계는 위기 상황이기도 하고 있지만 뭐 위안부도 있지만 이 위기들은 몇 가지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운송이 잠재되어 있죠.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번 2017년 6월 한미정상회담은 이걸 하긴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어떤 단초가 됐다고 한다면 이번 2021년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사실요. 2021년은. 보시면. 2021년은 결국은, 2021년 한미정상회담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남북관계가 지금의 위기와도 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더 큰 위기나 더 큰 정말 과거로 돌아가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지금 봉합되어 있는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에서 그러니까 북중 관계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로 갈 것이 말 것이냐는 기로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위안부 문제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한미일 공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해결될지 이거는 그러니까, 왜냐면 위안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한미일 공조로 가는 순간, 더 꼬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밑에 뭐 FTA 있지만, 이번에 뭐, 여러분 다 있지만, 여기에 플러스해서 더 어려운 상황, 코로나 국면 때문에 백신, 또, 뭐죠? 반도체,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벌어져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2017년 6월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16년에 있었던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한 단초를 했다면 이번 2021년 한미정상은 어떤 걸 보면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지만 위기를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사실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한테 있다고 해요. 북도 있고 뭐 미국도 있는 게 아니라 미국 탓하고 뭐 미국의 뭐 대선이 어떻고 미국의 제재가 어떻고 미국의 대북 정책이 아니라 지금 이 국면에 우리 스스로가 지금 다시 이런 2016년 17년에 겪었던 4대 위기를 또다시 2021년에 겪어야 되느냐 마느냐라는 이런 국면에 올 수밖에 없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렇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남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2018년에 통화의 새로운 시작을 했고 이 그림을 보듯이 두 사람이 같이 저렇게 맞잡고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잡고 저쪽으로 건너갔고 백두산을 갔고 또 15만 평양 군중 앞에서 연설하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결국은 우리가 미국한테 보여줬던 무한한 용기에 대한 북의 신뢰라고 봐요.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한테 보여줬던 신뢰는 우리가 미국한테 보여줄 수 있던 용기가 저 사람은 용기가 있어. 저 사람은 미국한테 용기를 낼 수 있었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신뢰를 줬다고 봐요. 근데 그게 사라진 거거든요, 사실. 한미합의를 다시 하고 한미 간에 맺었던 합의문을 제재 탓, 그 다음에 유엔사 탓하면서 못하고 제재하고는 별로 무관없는 금강산이나 대성공단도 열지 못하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철도연맹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사실요. 제재 탓하고 못하고 있고 남북 간에 맺었던 합의문이 다 북 때문에 안 낸 거예요? 어쩌면 아니거든요, 사실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맺을 때는 저 사람들 그냥 맺었겠어요? 미국한테 뭔가 대범하게 뭔가 할 수 있고 옳은 소리 할 수 있고 남북 간에 잘못된 소리 놓지 않을 용기가 있어라고 한 거죠.
어느 누가 우리가 잡은 손을 갈라놓으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 손을 놓지 않을 거야라는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용기를 믿었기 때문에 손을 잡은 거고 신뢰를 보인 거고 그래서 백두산을 간 거고 15만 아파트 연설이 가능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근데 그게 무너진 거거든요. 결국은요. 아 저는 저 사람은 미국한테 예, 예. 바른 소리, 자신 있는 소리, 용기 있는 소리 못할 사람이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어쩌면 지금 마지막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우리한테 주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저 사람은 진짜 용기가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마지막 기회를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2011년이 2019년으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2019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2009년에 이때 오바마 때 이 어려운 시기로 가냐. 근데 이것을 이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북 정책을 수립하도록 유인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맞는 정답이죠. 정답인데요. 근데 정답 같지만 정답 같지 않죠. 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우선순위를 높일 수 없어요. 예, 저는 높일 수 없다고 봅니다. 예, 100번에서 한 99번, 98번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정책 순위를 10번 하면 높일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게 미국이거든요. 그리고 긍정적 방향으로 대북 정책을 유인한다? 그래서 이미 끝났고 그 키는 우리가 가지지 못했어요. 이미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정도 들어와서 한 것도 있지만 이미 예전에 오바마 때 가졌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내용들이 더 많아요.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대북 정책의 유인을 높이고 긍정적 방향으로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 유인도 어렵다고 한다면 포기해야 되겠네요. 저는 포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은 답은 이거예요. 남과 북이 가는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예. 여전히 우리가 북미 관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 보고 미국은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 쏘면 미국은 아이고 무서워하고 대북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남북 관계는 우선이 순위에서 떨어지는 거죠. 뭐 남북이 좀 이따 나중에 하면 되지. 괜히 남남 갈등 생기고 말이야. 이런 게 뭐 하려고 해. 예? 선거표 떨어지게 내가 남북 관계에 저렇게 올인하겠어.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사실 이번 정부가 지금 최근에 몇 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이 진짜 안타까워요. 이미 이번 정부가 남은 1년 동안 남북 관계를 정말 죽도록 해보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남은 대선을 뭔가 좀 뭐랄까 잘해보려고 그러니까 선거를 잘해보려고 정치적인 계산법에 의해서 남북 관계를 그냥 관리 모드로 가고 한미동맹으로 올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불현듯 그런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해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선택이 이번 한미동맹의 한미 정상회담에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불길함이 듭니다, 사실은.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번 정부는 그만하게 1년을 보낼 수 있고 또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지금 정권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는 그들은 편하게 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다음 세대 정말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는 희망이 없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1년을 선택할 선택은 우리가 편하자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다다음 세대가 편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기를 내서 손소리를 하고,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시나리오는 저는, 미국보다 북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북이 이제 8차 단계를 통해서 저는 크게 놓고 보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미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국력을 고려하지 않고 자력경색으로 적당 행동을 못해가는 어떤 대화의 문을 갖고 있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여건조정상에서 뜬문을 열어둔 시나리오 이 두 가지의 어떤 투표에서 전략은 충분히 갖고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틀 역시 저는 미중이라는 큰 틀 속에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우리가 2021년이나 1년, 또 내년에 대선이라는 국면에 얕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의 5개년 계획이라는 뭐랄까요, 북의 2025년 당창건 80주년을 하고, 이거 옆에, 어떠면, 저는 이런 얘기 하면, 뭐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보면, 북한이 이번에 1월달에 제8차 당대를 했습니다. 제9차 당대를 2026년 1월달에 안 하고 전 2025년도 가을에 할 거라고 보는데요. 북이 5년 후에 제9차 당대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가 한반도가 평화롭고, 이 한반도에 뭐 북핵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북이 제9차 당대를 성공적으로 열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예.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북이 만들어 놓은 국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뿐만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북이 제9차 당대를 성공적으로 열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를 고민을 하고 그게 무엇인가를 고민한다면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남북이 협력을 하든 또 협력뿐만 아닙니다. 이게 남북 경제협력의 문제가 아니라 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군사적인 문제라 군사의 실력 구축이나 군사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미국의 대북 정책이 아니라 북의 5년을 더 고민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정치 일정과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서 단순히 북미에 기대지 않고 주도적인 남북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두 가지 목표는 저는 두 가지가 긍정적인 승수 효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남북 관계 상수화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무슨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이 어떤 대북 정책을 발표하든지 물론 그것이 정말 좋다고 하고 정말 그것이 미국의 현재적인 어떤 그 양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걸 하지만 그렇지 않고 부족한 측면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상당히 거부하고 상당히 부족함을 메꿀 수 있는 목소리를 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북미 관계가 아니라 남북 관계가 상수가 되는 한반도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북 관계가 진전하고 나가는 거에 서 미국이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답을 받아야 되는 점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이런 측 속에서 어떤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미동맹을 이제 뭐 깨야 된다, 뭐 주한미군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뭐 그 점에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런 남북관계의 상수화와 건강한 한미관계라는 이 두 가지 측면. 어쩌면 지금까지 있었던 불평등한 한미 동맹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건강한 새로운 한미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 두 가지의 목표가 한미 정상회에서 이루어질 근본적인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건강한 한미 관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말할까요? 한미의 관계에 있어서 일본과의 관계를 미국이 우리한테 강요하고 또 미중 관계에서 코드라든가 이 어떤 뭐랄까요? 참여를 선택을 강요한다든가 또 압박을 한다든가 또 여기 뭐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사실 항상 우리 대통령이 미국 가면 받는 뭐 보이지 않는 압박 중에 하나가 미국의 무기 구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은요. 예. 그거는 뭐 겉으로 발표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합의상에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합의하라 말하는 거는 뭐 어떻게 말 수 없지만 이번에도 뭐 가시면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갔다 오실 때마다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그것이 한미연합훈련과 사실은 우리의 어떤 뭐랄까요 군사력 증강의 문제가 북 입장에서 보면 가장 어쩌면 가슴 아픈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경제협력의 부분도 있고 우리가 평화철도 그다음에 평화경제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지금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풀어야 될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결국은 경제 문제보다는 안보의 문제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종전선언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랄까 군사적인 신뢰 구축을 위해서 한미 간의 연합훈련의 중단에 관련된 문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미국의 전략무기가 들어오는 문제 그리고 새로운 어떤 뭐랄까요 신형 무기를 뭐 정신없이 사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뭐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지금까지 있었던 결국 방위비 분담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사실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이번에 가기도 전에 한미 정상회담, 한미 공조 압박이 대단히 중요할 거라는 것을 보면 지난 5월 13일 날 제목이 한미협력공원 보건의 한일 카운셀러 바이든이 또 나선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사실 실제 신문 지면상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 신문 지면상이 아니라 인터넷에서는 이 헤드라인을 뭐로 나왔냐면 한미협력보건의 그 이혼 상담사 바이든이 또 나선다라고 타이틀을 달아놨더라고요. 제가 이혼 상담사를 말해 듣고 정말 황당했는데요. 그 한국하고 일본하고 결혼을 한 적이라도 있나요? 예, 그것도 잘 모르겠고 사실은
어, 이혼 상담사라는 의미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미국이 입장에서 놓고 보면 남북이라는 어떤 형제 간의 혈육을 갈라놓은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예, 예.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지금, 바이든이 지금 뭐 이혼도 안 결혼도 안 한, 뭐, 한일 간에 마치 이혼 상담사 같다고 나서는, 이때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2016년 이때 한일 간에 뭐 지소미아를 맺고 또 한일 위안부 협정 을 이때 미국이 계속 개입했던 이 상황인데요. 이번에도 저는 이런 상황이 계속 압박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우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런 이혼 상담사 같았다는 인식이 아니라 혈육의 어떤 형제와 혈육을 나누어 놓은, 분단시켜 놓은 라는 측면에서 저는 반성을 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명백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쪽 내용은 제가 일반적으로 하는 내용이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미 간을 바로막는 저는 워킹그룹이라든가 연합사 문제라든가 또 이걸 통해서 만드는 뭐 유엔사 문제라든가 이런 철도를 유엔사 문제라든가 저는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이번에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물리적인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꼭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뢰제거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DMZ 평화공원이나 평화에 대한 문제는 이 지뢰제거 없이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 지뢰제거 문제는 결국은 남북 간의 한미 간의 최고 지도자가 결정해야 되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 유엔사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유엔사 문제의 시작점은 우리가 미국한테 사실 어떻게 보면 뭐랄까 작전권을 넘김으로써 그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러니까 유교가 터지면서 사실 유엔사 문제를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나 최고 지도자들이 저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밑에 과장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유엔사 문제나 연합사 문제라든가 이런 전작권 문제를 이야기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가서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야만 유엔사 문제는 왜? 이 순간 대통령이 시작한 거예요. 대통령이 시작했으면 대통령이 풀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분명해야 될 거는 한미정상회담에 가서 유엔사 문제, 공작권 문제는 그냥 밑에 실무자들 회담에서 맡길 것이라 대통령이 짚고 넘어가고 대통령 문제를 풀기 위한 고리를 시작해라라고 저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풀립니다. 그리고 한 번 내면 뭐 종전선언 이런 것들을 하고요. 결국은 평화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에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미국한테 우리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니들도 안 하면서 뭐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해 라고 하면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니들도 안 하잖아. 그렇잖아요. 우리 스스로 해야 돼요. 근데 이번 정부는 우리 연구도 안 하고 미국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정부가 안 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시민사회가 할 수 있도록 계속 해야죠. 지금 우리 평화철도 하는 역할 또 이런 지금 이번에 행사들 이런 것들 다 저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소위 말 DMZ에 관련된 것들, 지금에 종전선언 사인하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뭐 국가보안법 이런 것들 다 저는 대단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뭐 제재가 관련 있든 없든 우리 사회가 미국한테 남북관계가 소중하고 한반도 문제에 우리가 주체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일방적 선제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먼저 나서서 해야 됩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제도 정비, 비중, 한미연합훈련, 뭐 이런 도입의 문제, 전략사상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 우리 스스로하고 워킹의 문제들, 이런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힘을 실어줘야 되고 또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더라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또 우리 스스로가 한미 정상회담에 대통령한테 짐을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요구를 할 때는 우리의 시민단체도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실제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총도 좋고 권력도 좋고 정권도 좋습니다. 그러나 권력과 총알이 넘나들면 우리의 분단선은 찢어지고 또 그 포탄이 우리 땅에 떨어지면 우리 사회는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금 대구에 가 계시는데요. 저렇게 열심히 걸어서 위로 올라오시는 저분들의 걸음걸이가 넘나들면 흘려지고 또 남북이 사람이 만나면 분명히 그 선은 지워지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1989년도였죠. 9년도에 바이트 3국에 있는 사람들 200만 명이 모여서 약 한 600km의 인간 띠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예, 바이트의 길이라는 유명한 길입니다.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세 개의 국가들. 그래서 그 힘이 원동력이 돼서 그들은 독립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손을 잡고 사람이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걸어 올라가시는 이분들이 가지고 가신 저 소중한 상징물들이 북에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 또 누군가 또 계속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